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14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1학기 지금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 그 교수님들이 재미없이 강의하네, 저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학생들도 있을 터이지만, 실제 학생들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 이 카메라를 보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또 학생들과의 소통, 스킨십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토론식, 여러분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절에는 이 뭡니까? 이 토론, 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토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독서를 많이 하라 하는 것은 이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빌 게이츠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빌 게이츠 그 자선 재단을 설립해서 지구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봉사활동하고 있다. 그죠? 봉사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빌 게이츠는 잠들기 1시간 전,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늘 독서한다는 이런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은 시절에는 알바하고 여러분 돈 벌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돈 버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경영학 원론 그 14주차 2강에서는 일선 감독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노동조합에 관해서 노동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선 감독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조직에서 그 포지션의 명칭으로는 반장, 계장, 직장, 감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죠? 이런 가장 영어로는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 그죠? 우리 국내에는 이 일선 감독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일선 감독자에 관한 경영학적인 이 저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된 책들을 보면 슈퍼바이저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작업자이고 노동자이고, 그것을 직접 챙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감독자들이죠. 계장이나 대리 같은 이런 사람들, 그죠? 챙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감독자의 그 역할은 자기가 맡은 팀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 작업자나 구성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는 역할을 해준다. 상담자, 그죠? 상담자. 그 다음에 팀이나 워크팀, 작업팀의 그 다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준다. 의사결정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코치의 역할을 한다. 작업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치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또 능률을 올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노력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그게 이 효율성 아닙니까? 인풋, 아웃풋 사이의 관계가 효율성인데, 그래서 힘을 적게 들이고 작업 목표를 단시간에 완수할 수 있는 이런 능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작업을 개인이 할당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성공적인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는 이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작업 시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 그죠? 정해져 있고. 뭐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구상하고 또 구체적으로 시간을 할당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시간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이다. 그죠? 제가 사용하는 시간 25시간입니다. 저도 24시간이다. 그죠? 24시간 똑같죠? 똑같다. 물론 요즘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자연적인 시간 24시간 나눈 거하고 우리 생체의 시간은 약간 이 24시간 딱 맞지는 않는다는 이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어떻습니까? 빛을 보고 눈을 뜬다고 해요. 빛, 그죠? 그래서 우리 전기가 발명되면서 야간 작업을 하게 되고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만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어떻습니까?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화 과정에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야간에 근무하는 일들은 신체에 대단히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젊은이들 요즘 대부분 보니까 내가 그 과제를 내보면 뭐 이 과제 제출하는 학생들의 시간을 우리 인터넷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새벽에 1시, 2시 이렇게 보내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어난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을 기록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잠자는 사람은 전혀 뭐 거의 없더라고. 손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체의 리듬에는 10시 이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6시 좀 지나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한 8시간 잠자는 것이 8시간 뭐 7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대단히 신체에 도움이 된다 하는 신체를 유지하는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러분 일선 감독자들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 결국 뭐겠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 원로들 중에 김형석 교수님 그죠? 철학하시는 교수님인데 요즘 뭐 특강도 많이 다니고 지금 우리 나이로 101살 되신 분입니다. 101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분 철학 교수님인데 김영수 교수님하고 친구분들 여러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김영수 교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요. 아직도 101살 되신 분이 본인의 다리로 걸어 다니시면서 특강하러 다니시는 여러분 101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101살 살려면 지금 20대인데 80년 정도 살아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 80년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김현숙 교수님은 지금도 특강을 다니면서 받은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강 다니면 돈 받죠. 여러분 김재동이라든지 요즘 보니까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공연 한번 하면 그룹들은 몇 천만 원, 개인도 1,000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그럼 특강 교수님들 특강 하러 오면 돈 받겠죠. 김현숙 교수님은 100시간 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당 100만 원 더 드릴 것 같은데 특강 수입에 따라서 수입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종합소득세를 1년에 3천만 원 이상 낸다. 3천만 원.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 정도는 거꾸로
이렇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본인이 어릴 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수영과 같은 이런 운동을 했다는 운동, 그죠? 물론 대학에서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는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한 뭐 10몇 년 동안 본인이 간병하셨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지금 101살까지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시간, 인생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에 관한 얘기들을 늘 많이 했는데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 그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변화를 관리해야 됩니다. 변화. 일선 감독자는 조직에 들어오는 그 가장 젊은 사람들을 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늘 접하는 컨택트 포인트예요. 일선 감독자들이. 그죠? 뭐 부장이나 사장님은 잘 못 만나더라도 여러분 알바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매니저나 이 팀장들은 늘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조직의 최일선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몸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마인드, 변화에 대한 그 관리,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이런 데 대한 본인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죠? 여러분, 그 비접촉, 언택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언택트한 이런 그 활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택배 같은 업체들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이 스킨십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인간,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런 비즈니스들은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 그죠? 변하고 있다. 자,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대학도 아마 오늘 제가 인터넷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젊은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공을 변경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은데,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계통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공학이나 전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공학이나 전자가 아주 실천적인 학문으로 실용성이 있고 유용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또 이런 그랜드 디자인을 하고 하는 이런 데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이 실험실이나 아니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학과 같은 이런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 개념은 이 에너지라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의, 사회과학 쪽의 이런 그 기본은 뭐겠습니까? 이 파워, 권력관계,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이 사회는 한 가지 면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학부에서 뭐 전공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다음 뭐 대학원에 가서 또 새로운 전공을 찾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전공의 변경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당장 이 유행을 쫓아가면 여러분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시장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규모가 작은 이런 대학들은 아마 코로나19에 대단히 위협적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학교에 경제적인 이런 손실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뭐 기숙사에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기숙사 운영에 관한 이 수익들, 유지비는 뭐 제로 상태가 아닌데 유지비는 일정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숙사 관리 인원들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들지만 그 기숙사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 수익은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호텔이나 관광 같은 경우에도 이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죠? 항공사는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대학들도, 자, 여러분 아마 그 동영상 강의를 듣기 시작하니까 사이버 대학하고 일반 대학하고 별 차별 없는 것 같이 되겠죠. 그런데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 직장에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을 통해서 이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사이버 상으로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변화들이 올 걸로 생각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미래를 전망하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지능과 그 로봇의 지능이 같아지는 싱귤레리티 지점이 2045년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럼 그때 되면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더 훨씬 많이 변하겠죠. 여러분 2045년 되면 여러분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죠. 그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결혼을 해서 엄마 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 중년에 접어드는데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먼저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되면 지금 휘발유나 디젤과 같은 이런 내연기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다.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도. 그죠? 아마 이제는 결혼, 혼인신고, 이런 것은 별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결혼. 남녀가 결혼하는. 내가 20대 후반에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30대 초반에는 중국 베이징 가서 일하고 40대에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동거하거나 하다가 또 옮겨가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형태의 결혼 제도가 결혼 제도라기보다 결혼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일선 감독자들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개념들, 회계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원가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원가의식. 자, 여러분 지금 등록금을 내면, 지금 동영상 강의를 1시간 이렇게 수강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강의라는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학점하고 이거 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 이렇게 5분만 듣고 계속 컴퓨터를 켜놓고 딴 게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이 대단히 비싼 강의예요. 그래 이런 것이 여러분 뭡니까? 원가의식이라는 원가의식. 여러분 휴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내고 물건을 안 받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실을 제가 지나다녀 보면 이 빈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학교에 내는 전기요금, 이거 우리 교수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우리 총장님 사비로 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내는 등록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쓰레기 함부로 버리죠? 그래, 청소하는 여사님들이 그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등록금이에요, 등록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빈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지나가면서 불을 끄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원가의식이다. 원가의식.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도 마찬가지다.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 그죠? 사회. 여러분, 전철이나 시내버스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것 아니라고.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안 하죠. 물론, 대다수 사람 함부로 안 하지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금으로 만든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재산. 그죠? 우리 재산입니다. 그런 의식이 원가의식이다. 자, 그 원가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종업원에 대한 작업자에 대한 훈련과 개발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작업자에는 사람들이 전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 장애가 있거나 기술에 뒤처지거나 다문화, 우리 한국 문화나 아니면 작업하는 우리 인도 공장에 있다면 인도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코칭해주고 개발하는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된다. 그게 일선 감독자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업자, 즉 노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이 공공 경영을 전공한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노사관계론 이런 공부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노동자, 그죠? 노동자, 자본주의 경제의 그 역사를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경제의 두 축이 한 측면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 또 다른 측면은 기업이다. 기업. 그죠? 이 노동자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 큰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하철이나 코레일이 파업하는 경우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노동자에 대한 이게 또 노동조합에 대한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 노동자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노동상권이 있다. 노동상권, 그죠? 뭡니까? 단결권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만든다. 그럼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이 경영자나 사용자 측과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것을 협약을 체결해서 이걸 자기들 임금은 1년 단위, 기타의 근로 조건은 2년 단위로 갱신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다. 그럼 경영자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요구를 그래 당신들 임금 5% 인상 요구하니까 10% 인상해 줄게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용돈 부족해 용돈 좀 올려주세요 하면 그래 5만 원 올려달라 하면 어머니가 그래 네 대학생이 돈 많이 필요하니까 10만 원 올려줄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부모님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그래 5만 원 너무 많다 3만 원 올려줄게 이렇게 주고받는 협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용자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경영자가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어떻게 합니까? 단체 행동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파업이겠죠. 파업,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작업자, 노동자의 또 중요한 권리이고 역할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략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그 다음 쪽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기말고사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대면 시험을 보아야 되니까, 그죠? 대면 시험. 제가, 저한테 통보된 바로는 우리 7월 2일 날 11시에 학교에서 와서 여러분 대면 시험을 보는 걸로 지금 학교에서 공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더 자세하게 공지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보았기 때문에 30점, 지금 60점 만점으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인데
60점 만점으로 해서 논술형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를 한 그 2문제나 3문제 정도를 내어서 여러분 대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도 스마트폰, 책 다 가져와도 좋습니다. 오픈북입니다. 뭐 책에 있는 거나 이 강의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동영상 강의를 들은 거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또 이 경영학의 이해 책, 제가 경영학의 이해 책 그죠? 책 여러분 교재 소개를 했는데 이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60점 만점으로 그 다음 그 나머지 출석 20점 과제하고 학습태도 10점 10점에서 40점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공 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양시험이 먼저 비대면을 이루어지고 전공시험은 7월 2일 날 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영학 원론 온라인 강의 듣는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면 시험 때 만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